저는 에밀리 첸입니다. BBC에서 10년째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죠. 중국인 어머니와 영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했어요. 런던의 학교에서는 늘 차이나 거리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가면 양귀자 냄새가 난다는 소리를 들었죠. 어릴 때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렌즈 뒤에 숨으면 아무도 제 정체성을 묻지 않았으니까요. 관찰자가 되면 소속될 필요가 없다고 믿었죠. 기자가 된 후 저는 주로 아시아 담당이었습니다. 서구 동료들은 제가 동양을 이해한다고 착각했고 저도 그 역할에 충실했어요. 인도의 카스트 문제를 다룰 때도 중국의 경제 성장을 분석할 때도 저는 늘 서구의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얼마나 성숙한가, 인권은 어느 수준인가, 시장은 얼마나 개방적인가. 제 보도는 호평받았죠. 균형 잡힌 시각이라면서요. 하지만 10년이 지나자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들은 결국 서구가 우월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됐으니까요. 아시아는 늘 부족하고 뒤처지고 따라잡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내면화한 채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발 뉴스가 편집부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최고상을 받고 한국 드라마가 유럽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동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아닌 한국이라니. 편집국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K-파 팬들이 늘고 있고 한국 화장품이 프랑스 시장을 잠식한다는 보고가 이어졌죠. 그녀는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거품이야. 아시아의 또 다른 신기루일 뿐이지. 누군가 현장에 가서 실체를 밝혀야 해. 저는 그 순간 이상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평생 서구의 잣대로 아시아를 재단해온 제가 이번엔 다르게 볼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었죠. 게다가 한국은 제게 특별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나라. 마치 저처럼 경계의 선 존재 같았으니까요. 제가 가겠습니다. 손을 들며 말했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또다시 아시아의 한계를 증명해올 거라 믿었겠죠. 저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적어도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요. 인천공항의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아시아 어느 공항에서나 그랬듯 서류를 잔뜩 준비했죠. 하지만 심사관은 여권만 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BBC 기자라는 걸 확인하고는 환영한다는 짧은 인사까지 건넸어요. 경계하지 않는 여유로움이 낯설었습니다. 현지 코디네이터 박지훈 PD를 만났을 때 저는 또다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어머니의 광대뼈를, 동시에 아버지의 침착함을 봤으니까요. 한국인들의 얼굴은 분명 제게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달랐죠. 중국인 친척들이 가진 경계심도 영국인들의 예의 바른 거리감도 없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한글 간판들을 봤습니다. 전혀 읽을 수 없는 문자였지만 한자의 흔적이 어렴풋이 보였죠. 마치 제 정체성처럼 동양적이면서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의 문자체였습니다. 저녁 무렵 종로의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포장마차의 연기와 소음, 붉은 플라스틱 의자들이 베이징의 후통을 떠올리게 했어요. 하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베이징의 골목에는 항상 긴장이 흘렀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편안했죠. 한 할머니가 포장마차에 들어왔습니다. 주인은 말없이 어묵 국물을 내놨고 젊은이들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켰어요. 그 모습에서 저는 외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베이징에서 외할머니는 늘 외로웠죠. 이웃들은 친절했지만 거리를 뒀고 도움은 베풀되 정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런던에서도 베이징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죠. 부러우면서도 소외감이 들었습니다. 평생 찾아 헤맨 소속감을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있었으니까요. 박 PD가 어묵을 건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맛은 낯설었지만 온기는 익숙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던 중국식 탕의 온도와 비슷했죠. 하지만 맛의 결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아는 동양도 모르는 서양도 아닌 제3의 무언가라는 것을요. 저처럼 경계에 서 있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계를 자신들만의 공간으로 만들어냈죠. 카메라를 내려놓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빈곤을 찾으러 왔는데 풍요를 발견했다고 적었다가 지웠어요. 그건 너무 진부한 표현이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었죠. 그들은 가진 게 아니라 나누는 걸로 풍요롭다. 밤이 깊어가며 골목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넥타이를 푼 직장인들, 수다를 떠는 아주머니들,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 그들의 웃음소리가 좁은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런던의 펍과도 베이징의 야시장과도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더 날 것이면서도 더 따뜻했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객관적 관찰자라는 가면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인도 영국인도 중국인도 아닌 저를 이 골목은 그냥 받아들여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저는 강남의 한 IT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유리로 된 건물, 로비의 미니멀한 인테리어, 영어로 된 회사 슬로건. 런던의 테크 기업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서구를 모방한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신발을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고 있었어요. 회의실엔 방석이 깔려 있었고 탕비실에선 누군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죠. 서구적 껍데기 안에 한국적 일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개발자 한 명이 제게 자신의 업무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MIT 출신이었지만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죠. 실리콘밸리의 연봉을 포기하고 말입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우수한 아시아 인재들은 모두 서구로 떠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우르르 함께 움직였습니다. 런던에서는 각자 샌드위치를 사 먹거나 혼자 조용히 식사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여기선 모두가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심지어 CEO도 같은 줄에 서서 배식을 받았어요. 저는 그들 사이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어릴 적 어머니가 중국식 된장으로 만들어준 음식과는 또 달랐습니다. 더 진하고 거칠었지만 이상하게 정이 갔어요. 옆자리의 디자이너가 제게 김치를 권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질이 서툴렀죠. 평생 포크와 나이프에 익숙했으니까요. 그녀가 웃으며 젓가락 잡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마치 언니가 동생을 가르치듯 자연스러웠어요. 오후에는 그들의 회의를 참관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위계적이지 않았어요. 막내 직원도 자유롭게 의견을 냈고 상사는 경청했죠. 하지만 결정이 나면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묘하게 조화를 이룬 모습이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아는 아시아는 권위적이고 경직되어 있었고 제가 아는 서구는 개인적이고 효율적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그 둘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섞어 놓았습니다. 마치 제가 평생 풀지 못한 정체성의 퍼즐을 그들은 이미 맞춰놓은 것처럼요. 퇴근 시간,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나갔습니다. 누군가는 헬스장으로, 누군가는 학원으로, 또 누군가는 술집으로요. 그들의 얼굴엔 피곤함도 있었지만 활기도 있었습니다. 런던의 직장인들이 가진 체념 섞인 표정과는 달랐죠. 박 PD가 저를 데리러 왔을 때 저는 로비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봤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구도 동양도 아닌 그 무언가를 봤다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IT 기업 마이너스 서구 모방이라고 적었다가 지웠어요. 대신 이렇게 적었죠. 그들만의 하이브리드. 하지만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섞은 게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냈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한강을 따라 흐르고 있었죠. 런던의 템즈강과도 베이징의 자금성과도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다르다는 것이 틀리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박 PD는 저를 경기도의 한 중소제조업체로 안내했습니다. 서울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공업단지였죠. 회색 건물들 사이로 화물차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저는 내심 기대했어요. 드디어 한국의 어두운 이면을 포착할 수 있겠다고요.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기계음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랐어요. 작업자들이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일하고 있었고 곳곳에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죠.
벽면에는 직원들의 가족 사진과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손톱 밑까지 깨끗했어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주 4일 근무제를 시행 중이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도 아직 실험 단계인 제도를 한국의 중소기업이 도입했다니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사장이 직원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어요. 영국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더 놀라운 건 직원들이 사장에게 스스럼 없이 농담을 던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서울대 출신이었지만 대기업 대신 이곳을 택했다고 했어요. 이유를 묻자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여기선 자신의 아이디어가 바로 제품이 된다고요. 대기업의 톱니바퀴가 되느니 작은 회사의 엔진이 되겠다는 거였죠. 오후 작업 시간, 저는 한 여성 기술자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였어요. 한국 여성들은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된다고 들었는데 그녀는 달랐습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덕분에 계속 일할 수 있었다고 했죠. 작업장 한 구석에서 특이한 광경을 봤습니다. 나이든 기술자가 젊은 직원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었습니다. 손짓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었고 젊은이는 진심으로 경청했죠. 도제식 전통과 현대적 시스템이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웃으며 공장을 나섰습니다. 누군가는 자전거를 타고 누군가는 카풀을 했어요. 한 직원이 제게 막걸리를 한잔 하자고 권했습니다. 저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 제안 자체가 따뜻했죠. 공장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황혼 속에서 건물은 여전히 투박했지만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따스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들은 일하는 기계가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 PD가 말했습니다. 한국도 과거엔 다르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죠. 완벽하진 않지만 나아지고 있다고요. 저는 차창 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게 이 나라의 힘인지도 모른다고요. 그날 밤 저는 BBC에 보낼 중간 보고서를 쓰다가 멈췄습니다. 후진적 노동 환경이라고 쓰려던 제목을 지웠어요. 사실 그들의 노동 환경은 많은 면에서 영국보다 앞서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선진적이라고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길을 가고 있었으니까요. 넷째 날 저녁, 저는 홍대의 거리를 혼자 걸었습니다. 촬영 없이, 박 PD도 없이 말이죠. 그저 한 사람으로서 이 도시를 느끼고 싶었어요.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었고 버스킹 음악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걷다가 한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주문을 하려는데 말문이 막혔어요. 한국어를 못하니까요. 하지만 점원은 당황하지 않고 영어로 응대했습니다. 그것도 꽤 유창하게요. 제가 놀라자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 배운다고요. 창가에 앉아 거리를 내다봤습니다. 행인들의 얼굴이 하나둘 지나갔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 여유가 있다는 걸요. 베이징의 긴장도 런던의 무관심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의 편안함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대학생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정치인지 철학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노트북을 펼치며 자료를 보여주고 다른 이가 반박했죠. 지적인 활기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밖으로 나와 계속 걸었습니다. 골목 사이사이로 작은 가게들이 숨어 있었어요. 독립서점, 수제 맥주집, 빈티지 옷가게.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취향과 개성이 살아 숨쉬고 있었죠. 한거리 악사가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발라드인지 록인지 모를 한국 노래였어요. 멜로디는 낯설었지만 감성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커플이 동전을 넣고 악사가 고개를 숙였죠. 그 순간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대학생이었어요. 그가 더듬거리는 영어로 물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줄 수 있냐고요. 오늘이 자신의 생일인데 혼자라서 셀카밖에 못 찍는다면서요. 저는 그의 폰을 받아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그가 환하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제게 되물었습니다. 한국이 어떠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따뜻하다고요.
그가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요. 그와 헤어진 뒤에도 계속 걸었습니다. 어느새 작은 공원에 도착했어요. 벤치에 앉아있는 노부부, 산책하는 젊은 엄마들, 농구하는 청소년들.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지만 거기엔 평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수첩을 꺼냈습니다. 한국의 밤이라고 제목을 적었어요. 그리고 이었었죠. 안전하다. 자유롭다. 살아있다. 단순한 단어들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여성들이 혼자 걷고 아이들이 친구들과 뛰어놀았죠. 런던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치안이 아니라 문화의 차이였어요.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알바생이 인사하며 맞았어요. 진열대엔 삼각김밥부터 와인까지 다양한 상품이 있었죠. 24시간 불 꺼지지 않는 이 작은 공간이 어쩐지 이 나라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쉬지 않고 돌아가지만 그 안엔 사람을 위한 배려가 있었으니까요. 닷새째 아침 편집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전이 있느냐는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녀가 재촉했습니다. 한국의 문제점을 찾았냐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것들을 발견하고 있다고요. 편집국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더 깊이 파라고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 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박 PD가 로비로 마중 나왔을 때 제 표정을 읽었는지 묻지 않았어요. 대신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보자고 했죠.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도착한 곳은 허름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박 PD가 설명했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독거노인이라고요. 한국도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드디어 취재할 만한 문제를 찾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병원 안으로 들어가자 또다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젊은 간호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정성껏 돌보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대학생 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르신들과 장기를 두고 책을 읽어드리고 있었죠. 한 할머니가 제게 손짓했습니다. 외국에서 왔냐고 묻더니 자신의 손자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미국에 유학 간 손자가 매주 영상통화를 한다고요. 할머니의 침대 옆엔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디지털 격차? 여기선 그것마저 줄여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봉사자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20살 대학생이 말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여기 오기 시작했다고요. 의무감이 아니라 그리움 때문이라고 했죠. 옆에 친구가 덧붙였습니다. 여기 오면 오히려 위로받는다고요. 오후에는 물리치료실을 둘러봤습니다. 첨단 재활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었어요. 건강보험이 대부분을 커버한다고 했죠. 영국의 NHS도 자랑스럽지만 이런 수준의 노인 케어는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박 PD가 말했습니다. 한국도 완벽하지 않다고요. 노인 빈곤율이 높고 가족 해체도 심각하다고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태도였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편집국장에게 보낼 보고서를 써야 했죠. 하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노인 문제. 분명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대하는 방식은 제가 아는 것과 달랐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도시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마치 요양병원의 젊은이들처럼 이 도시도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깨어있는 것 같았죠. 결국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문제를 숨기지 않는다. 대신 함께 해결하려 한다. 편집국장이 원하는 답은 아니었지만 제가 본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진실은 때로 복잡합니다. 단순한 답을 원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죠. 저는 오래 그 문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가 단순히 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니란 걸 알았으니까요. 6째 날, 저는 혼자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이곳에서 또 다른 한국을 보고 싶었죠. 중국어, 일본어, 영어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상인들은 능숙하게 언어를 바꿔가며 손님을 맞았어요.
한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점원이 제 피부톤을 보더니 자연스럽게 제품을 추천했어요. 그녀는 중국계 관광객인 줄 알았다가 제가 영어를 하자 놀라지도 않고 언어를 바꿨죠. 문득 제 정체성의 모호함이 여기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점심 무렵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미로 같은 골목을 헤매다가 작은 분식집을 발견했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주인 아줌마가 외국인인 제게 덜 맵게 해주겠다며 웃었죠. 옆자리에 택시 기사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서 왔냐고요? BBC 기자라고 하자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느린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제대로 봐달라고, 있는 그대로 전해달라고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IMF 때 회사에서 해고됐고 택시를 시작했다고요.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이제는 손주들을 돌본다고 했죠. 힘들었지만 가족이 있어서 버텼다고, 그게 한국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을 나와 청계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 작은 하천이 주는 위안이 있었어요. 직장인들이 점심 산책을 하고 연인들이 나란히 걸었죠. 복원된 자연이었지만 그 노력 자체가 의미 있어 보였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역 사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까지 짧은 시간에 겪은 격변의 역사를 보며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이들의 역동성이 어디서 오는지를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1997년 금 모으기 운동 사진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기부하는 모습에서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의지가 보였어요. 개인주의적인 영국인으로선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죠. 박물관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늘 위기와 함께 살아왔구나.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에게 기대는 법을 아는구나. 그들의 공동체 의식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저녁 무렵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텐트를 치고 있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 치킨을 먹는 직장인들. 강변은 거대한 야외 거실 같았어요. 공공장소를 이렇게 편안하게 사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다리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물에 비친 불빛이 일렁거렸죠. 저는 강변에 앉아 맥주 한 캔을 샀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사람들을 따라 해봤어요. 쓰면서도 묘하게 균형 잡힌 맛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런던의 동료였어요. 취재는 잘 되고 있냐고, 한국의 어두운 면을 찾았냐고 물었죠. 저는 한강의 야경을 보며 답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일주일간의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제가 찾던 문제들은 분명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문제를 문제로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해법을 찾고 함께 노력했죠. 그게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예정에 없던 일이 생겼습니다. 박 PD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자신의 가족 모임에 함께 가지 않겠냐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기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말했죠. 진짜 한국을 보려면 가족을 봐야 한다고요. 경기도 외곽의 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김치 냄새가 복도에 퍼져 있었어요. 박 PD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게 인사를 하더니 자연스럽게 실내화를 건넸죠. 낯선 외국인을 경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실엔 이미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동생 부부와 조카들, 그리고 8순이 넘은 할머니까지요. 저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자리를 비켜주고 방석을 권했죠. 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전과 나물들. 박 PD의 어머니가 제게 젓가락을 쥐어주며 말했어요. 많이 먹으라고, 영국 음식이 그리울 텐데 한국 음식이라도 든든히 먹으라고요. 조카들이 제게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연습하고 싶다면서요. 틀린 문법에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할머니는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자애로운 눈으로 바라봤고 때때로 제 그릇에 음식을 더 올려주셨죠. 식사 중에 가족들의 대화를 관찰했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묻고 걱정하고 조언했어요. 남동생이 직장 스트레스를 토로하자 형인 박 PD가 경청했고 어머니는 보약을 지어주겠다고 했죠. 개인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가족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코리아. 굿. 저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에는 자부심과 환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죠. 식사 후 다 함께 거실에 모여 TV를 봤습니다. 주말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온 가족이 함께 웃었어요. 저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소파에 다닥다닥 붙어 앉은 그들 사이에서 저도 잠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집을 나서기 전 박 PD의 어머니가 김치를 싸주셨습니다. 호텔에서 먹으라면서요. 거절하려다가 그녀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고받았습니다. 비닐봉지를 든 제 손이 따뜻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 PD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가족의 정은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그게 때론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위기의 순간엔 가장 큰 힘이 된다고 했죠. 호텔에 돌아와 김치봉지를 냉장고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는 기사거리를 취재한 게 아니었어요. 한 가족의 일요일 오후를 함께 보냈을 뿐이죠. 하지만 그 평범한 순간 속에서 한국 사회의 근간을 봤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한국의 문제점을 찾으러 왔지만 대신 사람을 만났어요. 그들의 따뜻함, 역동성,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요. 편집국장이 원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이게 진실이었습니다. 내일은 런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가져갈 이야기가 무엇인지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무엇을 느낄지도요.